8월 15일 날이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게 일본의 탑뉴스로 뜬 겁니다. 반성이란 단어 하나만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총리의 사죄 반언으로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일본이 그 8월 달이 되면은 그 좀 묘한 분위기가 항상 나옵니다. 예. 예, 그 어떠냐면은 이제 TV에서부터 이제 그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속칭 말하는 이제 8월 15일. 그날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 종전 기념일이라는 날인데, 패전 기념일이 아닙니다. 종전 기념일입니다. 이 8월 15일, 일본의 이 종전 기념일 날에 일본 총리, 이시바 총리가 말한 내용 때문에 일본에서 좀 시끌벅적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의 이런 8월달 좀 특이한 분위기, 플러스 해가지고 현 이시바 총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8월 15일은 일본에서 종전의 날입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여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날로 종전의 날, 추모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 전사들을 추모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날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패전이라고 하면은 싸웠는데 졌다는 거잖아. 알기가 쉬워요. 원인이란 게 존재를 하는데,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한다 이러면은, 그럼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뭐 때문에 이걸 기념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단어 선택 때문에. 네, 그럴 때 약간 좀 이런 애매모호한 식으로 8월 15일을 넘기는 게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8월 15일 날이죠. 이게 이제 일본 전몰자 추모식이라 이래가지고, 뭐 일본 태평양 전쟁부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런 뭡니까 행사가 있습니다. 일본 8월 15일 날. 예, 매년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그리고 중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TV 중계도 하면서 이 행사가 이제 일본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 여러분 그 덴노가 공개적으로 이게 TV에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하는 게 잘 없어요. 예, 생방송으로. 근데 일본의 이런 추모식은 덴노가 나오고 옆에서 총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게 일본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단어거든요. 예. 반성은 지난 2012년 당시에 이제 일본 민주당 정권이죠. 이 노다 총리 이후에 13년 만에 이 단어라는 게 나왔던 겁니다. 예. 이 단어가 우리가 느끼는 거랑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일본이 8월 15일 날까지 빌드업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전의 날이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항상 8월이 되면 제일 처음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예,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원폭, 이게 8월 6일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죠.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입니다. 평화는 중요하다. 전쟁이 이렇게 무섭다. 그리고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빌드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TV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람 나와가지고 원폭의 피해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전쟁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게 있잖아, 전사자 전몰자 추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의 아픔을 얘기할지언정 자기들이 뭘 했다라든지 있잖아, 이런 얘기를 원래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했었던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그게 약간 좀 모순되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약간 뉘앙스를 좀 피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누구부터 바꿨나요? 예, 그 무라야마. 여러분 한국에도 무라야마 다마 유명하잖아요. 그 총리 때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다른 총리들도 우리도 똑같이 내용을 가자. 그래서 그게 2012년까지 이어졌었는데 어느 한 총리 때부터 이제 그 단어를 얘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총리가 누굴까? 이 사람입니다. 아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명맥이 끊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8월 15일이 본인들이 워낙 아까 원폭부터 이래가지고 빌드업이 됐었잖아. 그게 좀 정점을 찍었던 거예요. 특히 아베 전 총리 이제 기간 때. 그랬는데 이번에 뭡니까? 이 같은 자민당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가지고 이게 일본의 탑뉴스로 뜬 겁니다. 반성이란 단어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시바 짱을 때리는 겁니다. 예, 네가 왜 그런 걸 하냐? 왜 그런 말을 먹을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지지율이 27%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만 내각 지지율이 낮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총리인데 한때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던 아베 전 총리, 아베짱이 했던 거를 네가 뭔데 왜 뒤엎냐? 라는 식의 여론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시바 총리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여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이제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전쟁에 대한 것을 이제 반성을 하는 거라면서 약간 좀 이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진심의 이제 애도와 사망한 일본의 과거의 자기들은 순국 선열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 좀 약간 좀 부드럽게 이게 진화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니들이 생각할 정도로 막 있잖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단어라 반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는 이제 기존과 좀 다르다. 라는 그런 지표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SBS 13년 만에 일본 사라졌던 반성 다시 언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연하지 자기들이 전쟁 일으켰으면은 나는 뭐 반성이라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일본에서는 종전 기념식으로 알 수 있듯이 당연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흔히 말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일본이랑 이런 이제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반성라는 단어를 하나 넣었는데 여러 방향에 배려한 식으로 넣었다는 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전쟁의 반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반성이에요? 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거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느끼면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느끼겠지만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총리가 옆에 덴노 옆에 두고 반성이라는 단어를 썼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특히 이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항상 이 8월 15일이 되면 일본에서 카메라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몰린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말 유명한 데죠. 예,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일본이 집회가 원래 잘 없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각종 이제 뭡니까 야스쿠니 응원단과 야스쿠니 반대파랑 약간 좀 싸운다고 해야 되나? 확성기 들고 있잖아요. 하는 데가 여기 8월 15일이 여기입니다. 이게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야스쿠니는 단어가 좀 뭐라면 세요. 대동아 전쟁, 종전 80년. 말하자면 야스쿠니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A급 전범들도 같이 합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같이 추모하자는 게 야스쿠니거든요. 전범자를 이제 빼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이제 빼트려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야스쿠니는 그런 걸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이제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가는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받고 싶은지 이게 항상 일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시바짱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 원래 이시바 총리는 야스쿠니에 가지가 않죠. 맞습니다. 예, 기독교라서 안 간다는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이시바 총리는 이제 덴노가 야스쿠니 안 가거든요. 예, 그래도 덴노가 안 가는데 내가 왜 가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시바 현 총리는 안 가는데 참고로 과거에는 일본 총리들이 야스쿠니 많이 가곤 했었죠. 특히 유명한 게 고이즈미 주인치로죠. 예, 그리고 나서 최근으로 치면은 이 사람도 갔었죠. 또 나옵니다. 예, 아베짱. 2013년 예, 7년 만에 총리가 야스쿠니 방문.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2013년도에 야스쿠니 간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경고를 때렸어요. 흔히 말 아베짱에게 너 실망이라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베 전 총리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일본 잡는 데는 미국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 이후로는 일본 총리들이 기본 안 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회의원 때도 안 가고 총리가 돼서도 안 가는. 뭐 지킬 건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대신에 이제 이번에 이제 뭡니까 야스쿠니에 많은 정치가들이 몰려왔죠. 특히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펑쿨세, 예, 고이즈미 신지로 씨. 또 이제 뭡니까 이번에 참가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일본에서도 꽤 많이 화제고 한국에서도 꽤 화제였죠. 왜냐면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최근에 대한민국에 갔었죠. 한국경제 국립현충원 참배한 펑쿨색자 친한파 1 총리 될까라고 나왔는데 이제 JTBC 현충원 참배했던 펑쿨색자 야스쿠니 참배 이래가지고 이제 실망했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도 뉴스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야스쿠니 가는 사람입니다. 예. 뭐 현충원이라든지 야스쿠니에 가는 이유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한 서약의 마음으로 가는 거다.
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그러면 이제 전범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가는 것도 지지층이 있으니까. 예, 고이즈미 신지로도 본인 지지층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도 갔었으니까 그 이미지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도 가서 논란을 빚었지만은, 고이즈미 주인치로 총리도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걸 아니까, 뭐 본인 아들인데, 그죠? 예, 다 이걸,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생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각광받는, 지난번엔 이시바 총리한테 선거에서 졌는데, 다음 자민당, 뭡니까, 대표로도 많이 좀 유력받은, 일본에 좀 많이 오른쪽인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예. 이 사람은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범은 그런 거 없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하면서 좀 세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뭡니까, 최근에 일본 사회 좀 붐 중에 하나죠. 예, 참정당. 일본 사람들, 일본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몰아내고, 일본판 마가 있잖아요. 위대한 일본을 다시 한번. 이러면서 하는 참정당의 당대표는 자기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데리고, 그리고 자기 당에 있는 지방의원까지 데리고 총 88명, 88명이 몰려서 간 거예요, 이 당에서는. 몰려서 다 야스쿠니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갑니까? 당연한 거다. 오히려 총리가 왜 안 오지? 총리 보고 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라고 하면서 좀 약간 어그를 끄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당이 약간 좀 위험한 정식 색깔이 뭐가 있냐면은 역사 수정주의 색깔이 좀 있거든요. 교육이 잘못됐다. 패배의 교육이 아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 당이 항상 말하는 게 전쟁에 한번 졌다고 너무 일본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역사 수정주의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런 야스쿠니를 좀 미는 게 있는 거예요. 올해 야스쿠니 갑시다 이런 느낌에서 일본 현재 총리는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야스쿠니를 가지 않고 이시바 총리는 어딜 갔나요? 치도리가 후치 현충원 같은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사자 추모하는 공원이. 여기는 일본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건 뭐라 안 해요. 왜? 전범이 없으니까. 참고로 여기는 일본의 덴노라든지 그 일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주 갑니다. 행사에서. 저런 데가 있는데도 굳이 야스쿠니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가 있다.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일본의 이런 약간 국립현충원 같은 이런 느낌의 이 장소 도쿄의 지오다쿠에 여기 딱 크게 돼 있거든요. 공원 세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야스쿠니 어디 있을까? 야스쿠니 신사는 거의 기업급입니다. 엄청 커요. 야스쿠니가. 이 야스쿠니랑 아까 말한 저 있잖아. 일본의 어찌 보면 현충원 같은 저 건물이랑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500m 떨어져 있어요. 아 진짜? 눈앞에 있어요. 이거 모르는 일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500m만 지나가면은 전범자 있는 현충원. 500m 내려가면은 뭡니까? 일반적인 누가 가서 하더라도 뭐라 안 하는 그런 현충원. 근데 여기는 정치가들이 거의 가지 않고 야스쿠니로 가는 거예요. 이 500m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가르는 500m입니다. 그러네요. 이시바 총리가 흔히 말하는 아시아를 뭐 신경을 쓴다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의 역사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본인의 정치적 스승, 어떤 일본에 있잖아요. 전 총리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과거에 이런 거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자라는 타입이에요. 이시바 총리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좀 말했잖아요. 이게 80년시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거 지금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 사실은 날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일본에서 극명하게 이 스탠스가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다만 반대로 역시 이렇게 반성이라는 단어를 말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13년 만에 이게 무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했다라는 의견도 역시 있습니다. 있습니다. 흔히 말하죠. 야당 지지자,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자민당 총리인 이시바 총리가 아베 전 총리 그걸 엎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당을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하는 사람이다라고 야당 지지자는 좋게 보는데 문제는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라는 거예요. 야당 지지자에게 인기가 있어 봐야 자민당 지지자에게 인기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약간 좀 뭐랄까 좌불안석이라고 해야 될까. 총리 자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나름 좀 용기를 냈는데 그게 의견이 좀 많이 갈린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차기 총리 후보라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런 다카이치 사나에 라는 사람이 야스쿠니 가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뭡니까 정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깊은 실망과 유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표현을 하고
중국이 또 이렇게 한번 이제 입을 털어주니까 댓글이 3,000개가 달리죠. 예. 아, 일본의 일부 세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역사 수정주의자 세력들이 많이 있다. 근데 중국도 좀 여러 생각하면서 발언하고 있네요. 일부 세력이라고는 그렇죠. 왜냐면 표정으로. 총리는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한 야스쿠니 간다는 그런 친구들이 침략 부정 역사 위조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콕 집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일본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러니까 이시바는 중국에게 돈 받는구나. 이시바는 친중파구나고 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 나오는 이시바 친중파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연결이 된다. 재밌죠, 이게. 이게 일본의 정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당연하고 우리가 아는 일반 사실적으로 아는 내용과 그걸 왜 못 받아들일까라는 거지. 일본의 이런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스타트가 된 게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종전의 날. 이 단어. 정말로 좀 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 왜 일본은 패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종전. 어떤 이유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어떤 이유로 전쟁이 끝났다길래 종전이라는 단어를 쓸까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라는 이런 교육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일본이 요즘 뜨는 이런 정치 단체들이 그런 거 없어요. 일본은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믿는 일본 사람들로 생긴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성이라는 단어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 걸 하냐라는 식의 적반하는 식 여론이 나오는 것도 현재 일본 사회를 좀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야, 뭐 애매모호하게 뭐 전쟁에 대한 반성, 야 그게 아니라 식민 지배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할 말이 많잖아. 그걸 딱 8월 15일에 하는 게 일본 총리가 할 일 아니야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일본 사람이 느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거랑 많이 다르다라는 게 여기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늘 이런 역사적 인식에서 일본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연달아 등장을 하고 거기 지역 사람들의 그냥 피폭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본인의 어려운 체험들 그런 게 TV 다큐멘터리로 늘 방송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런 행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없는 일본 정치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라는 식의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드를 만들어놔요. 이게 과거부터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 피해자 코스프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코스프레가 오래가 되면은 사람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과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찌보면 피해자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가해자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면은 피해자가 있잖아. 그럼 진짜 피해자들은 누가 가해를 한 건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게 좀 위험하다. 최근에 이런 일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시바 총리가 좀 경종을 울렸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일본의 주류는 뭐예요? 일본은 그런 적 없어요. 일본은 그렇게 반성할 일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예요. 일본은 역사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고 야스쿠니에 가도 돼요. 이런 사람 좀 주류가 되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최근 일본에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저런 총리의 저런 반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예. 주류라는 것보다 그런 분들 목소리가 크죠. 더욱더 커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현 자민당의 지지가 떨어지고 참정당에는 새로운 정당이 비약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SNS 사회 유튜브다 보니까 뭔가 좀 누가 보더라도 조금 굴한데 누가 보더라도 저건 날조인데라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뜬단 말이었지. 일본도 우리나라 뭐 국뽕 유튜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도 일뽕 유튜브가 있어요. 일본의 과거 화려하 찬란했던 시대 중국과 한국이 뭡니까 역사 날조를 한다. 일본은 뭐 그런 거 없었다. 뭐 난징 그런 것도 없었다. 그건 다 주변국의 날조고 일본은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 해방을 위해서 했었다. 그런 게 막 뜨고 이러면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현재 일본 총리의 저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고 행동이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했지만 일본 총리가 애매모호하게 반성이라는 게 불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총리가 반성이라는 단어를 해. 네가 뭔데 인기 절정인 아베짱이 하는 걸 네가 뭔데 엎어 잃어버리잖아. 나오고 있어서 또 주변국이 느끼는 반응이랑 일본이 느끼는 반응이 이 단어 하나 있잖아요. 사죄 발언, 반성 발언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2025년 9월 7일 오후 6시죠. 예, 이시바 총리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제 총리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일본의 어떤 총리가 예상이 되고,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점이 또 걸리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혼란스러운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뭐 속보가 막 뜨고 일본 이제 다음 총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일본 정책부터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갑자기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 일본 총리가 뭐 바뀔 때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현재 이 이시바 총리는 한 2000년대 들어서 역대급으로 좀 이제 온건한 이미지의 총리입니다. 어떤 의미요? 한국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타국을 바라볼 때 좀 이제 일본 치고는 저자세 이러고 좀 나가는 게 이시바의 흔히 말하는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오는 총리들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것도 꽤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한일 관계 어떻게 되겠다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뭡니까 알기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오후 3시에 일본 야후 탑에 속보 이시바 총리가 사임의 의향을 굳힌 것 같다 라고 이래가지고 일본 뭡니까 수상관저에 있는 그런 이제 기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 기사를 올린 거예요. 댓글 수 12,000개가 달렸어요. 기본적으로 야후의 성향으로는 너무 늦었다, 왜 이렇게 늦게 그만두냐 라는 식으로 이시바 총리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있잖아요. 이제 많은 일본 여론이 좀 달려있고, 그리고 저녁 6시가 넘어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뭡니까 사임을 표명했다. 자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 여론이 갈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웃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시바 총리가 말하는 이 분단은 국민 분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민당의 분단입니다. 그만둔다는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입장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자민당의 총재로 나와서 자기 때문에 자민당내가 완전 지금 개판 5분 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만두는데, 총리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끝이 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오늘까지 버틴 거야. 대한민국에도 뉴스가 나왔죠. 예, 트럼프 관세. 일본이랑 미국이랑 도장을 찍어서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뉴스가 나왔잖아요. 당장 이걸 담당을 한 일본의 아카자와라는 대신이 일본에 돌아와서 이시바 총리에게 상황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까지는 하겠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끝났네? 그러면은 내려가야지 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유로 내려간 건 아닙니다. 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민당 총재들이 내려갈 때 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선거 패배 책임. 이게 제일 큽니다. 맞습니다. 당장 올해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를 해서 이 상원 의원에서도 뭡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소수 여당이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하원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졌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 한 2번의 선거에서 다 졌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빠르게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총리의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빅데이터에 의하면.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관세라는 좀 이제 일본으로도 한국도 그렇지만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서 좀 버텼는데, 이제 그런 명분도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 시바짱 내려와라 라고 아소따로가 대놓고 이거를 있잖아요. 얼마만큼 힘이 없는 총리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죠. 너무 이시바 총리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민당 간사장부터 이래서 이시바 총리가 임명한 당의 주요 간부들이 다 사임한 거예요. 이미. 저희 내려놓겠습니다. 뭐 때문에? 선거 패배 책임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민당 내 그 싸움으로 내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약간 요즘은 지지율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그 자료인데 7월이랑 8월에 이게 좀 차이인데 진한 게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진한 파란색이. 그러니까 7월달 연한 파란색에 비하면 8월달이 지지하는 쪽이 다 늘어났어요. 물론 지지하지 않는 쪽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가 싫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더 내리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가 더 많으니까 빨리 지금 내려야 되니까 내려와. 이거 일본에서는 이시바 오롯이라고 하는데 이시바를 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요 최근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국민 전체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민당 선거 이길 수 없다면 이 사람이 탑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단적으로는.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의 맹점 중에 하나인데 여론 지지율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점에서 이시바 총리는 전체적인 여론으로는 총리직 해도 괜찮다라는 말도 많이 있지만은 자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빨리 바꿔라 라는 것도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면 선거를 못 이긴다. 그 선거를 못 이기면 우리 당이 작아진다. 그러면 안 되지죠. 그렇죠, 그렇죠. 여당과 야당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정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빠르게 좀 이시바를 내려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좀 거셌던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기 바로 전날이죠. 밤에 스가 전 총리랑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청 장관, 흔히 말하는 펑쿨색이죠. 본인의 지금의 지지, 당내 그나마 좀 자기 편들 있잖아요. 이 측근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내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것도 기사가 뜬 거예요.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그나마 자기 편에서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시간, 때가 되지 않았나. 내려오세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저희도 이시바 총리가 총리 됐을 때부터 이 얘기는 했었네요. 당내 지지가 약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은 누가 될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다음 총리 이시바 씨가 그래도 1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시바 총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것만 보고 야, 다음 총리로서도 지지율이 1등인데 이시바가 왜 내려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야당이 좋아하는 총리, 여당, 자민당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시바가 내려가는 거고 이 뒤에 있는 2위, 다카이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죠. 1. 이시바 총리 사임, 차기 포스트 아베, 다카이치가 유력하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데일리도 똑같죠. 일본 자민당 차기 총리 후보는 누구? 정계 격변 예고. 이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사 찾아보시면은 어쨌든 일본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 라는 식의 논조의 기사가 엄청 뜰 겁니다.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에서 여론에서 입을 모아서 총리 자리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일본 정치가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자주 다뤘죠. 아까 뭐 한국 기사도 잠깐 나왔지만은 정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베짱의 재림입니다. 예, 클론이에요. 아베 총리가 총리 자리일 때도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이대였어요. 아베 총리 이후에 그 세력을 다 흡수했다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유지를 이어받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정책 자체도 사나에노믹스란 무엇인가? 아베노믹스 유명하죠. 예, 일본 사람들 돈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시킵니다. 제로금리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가 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카이치 사나에는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강력한 캐릭터가 있어요. 자민당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아베 전 총리가 극우다 뭐 그렇게 말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베 전 총리는 극우층도 지지도 있지만은 모든 정책이 다 그쪽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역대 총리 중에서도 아마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말이 된다면은 라고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는 일본 자민당 총리 중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온건파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가고 만약 이 사람이 되면은 일본이 어떻게 돼요? 점 찍고 다 졸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바뀌어요. 완전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건파였는데 다음 전리도 온건파이면 왜 바뀌었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자민당 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사람이 유력하다고 많은 여론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민당이 최근에 선거에서 졌다 했잖아요. 이 표를 누구에게 뺏겼냐면은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이라는 좀 이제 극우 정당에게 뺏긴 겁니다. 여기가 외국인을 몰아내자부터 이래가지고 돈을 막 찍자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이쪽의 색깔을 많이 뺏긴 거예요. 이 전당라든지 국민민주당이라는 당이라든지 그렇죠. 어쨌든 자민당 보수 지지자들이 좀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표를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런 가짜보다 훨씬 더 진짜다. 뭡니까? 아베 전 총리의 그 뭡니까? 뜻을 이어받는 진정한 서러브레드. 이건 순수 혈통의 오른쪽입니다. 라고 선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말이 나오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본 첫 여자 총리. 일본도 드디어 여자 총리 나왔음이라면은 국가적으로잖아. 이미지가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징성이 큰 거죠. 자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좀 유력하다라고 말을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말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일본에서 여자 총리가 나오겠어? 그 일본 자민당의 원로 정치가들 여자 밑에서 일하는 걸 바라겠어? 일본 정치가들이?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아무리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을 하더라도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확실하니까 반대 의견도 확실하게 있죠. 그렇죠. 호불호가 극명히 갈립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국민 여론적으로 포지션이 확실한 다카이치 씨는 안 된다라는 완전 반대다라는 여론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도 떨어진 거예요. 이미 2번 물을 먹었어요. 저 친구는 너무 오른쪽에 있어. 너무 색깔이 강해. 그래서 흐르고 뭐 기시다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되고 해서 이제 지금 다시 왔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뭡니까? 지지율이 더 세지는 거지. 봐라. 나 그때 뽑아놨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대세론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일본 어떻게 바뀔까? 기본적으로는 아베노믹스랑 동일하다는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그렇죠. 이 사람도 외국인이 일본에, 특히 중국인, 이 일본에서 일본의 땅을 사간다든지 일본에 돈을 넣는다는 걸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하면 참정당이 말한 거 있잖아요. 외국 일본인 퍼스트. 그걸 어찌 보면 제일 먼저 말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는 여러분 빡셉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캐치프레이즈 나오죠. 신념과 실행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치 대비해서 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이 미는 사상과 정책에 대해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이런 말을 발언이 너무 세.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같이 가면 돼요. 네. 이시바 쩔리는 정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성격이었다면 그렇죠.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요. 싫으면 때려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캐릭터 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력 후보. 이거 뭐 늘 나오죠. 펀쿨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일본에서 이제 슬슬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냐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이 사람도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기 전날에 고이즈미 신지로 불러서 상담했다 했잖아요. 즉 이미 자민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시바 총리랑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과거 선거 때도 이런 식으로 좀 가운데 고노타로 씨도 있죠. 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 세 명이 다 현재 자민 당내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보기에는 야 드디어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대처럼 또 총리 되는 거야 라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언정 자민 당내에서는 그 나물이 그 밥이네 라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보다는 아까 말한 다카이치 사나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변화라는 것에 있어서는 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까 말한 대로 다카이치 사나이처럼 캐릭터 강력한가요? 그런 거 없어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때 대세에 따라서 그때 힘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입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게 누구 때부터 왔냐면은 바로 아버지 정치가 고이즈미 주니치로 때부터 왔어요. 이때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시절에 이 사람이 한 정치를 일궈서 뭐라 얘기했냐. 고이즈미 극장. 그러니까 자기 당이든 뭐든 자를 건 자르고 국민 여러분 믿고 갑니다. 흔히 말하는 의원 내각제인데 대통령제 같은 식으로 선거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자민 당내 여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 또한 뭔가 좀 쇼를 잘하는 게 아닌가. 당장에 요 최근에 한번 있었죠. 어떤 쇼를 했죠? 농림수산부 장관이 돼서 뭡니까 주먹밥을 먹으면서 일본의 주식 쌀은 중요하다. 뭔가 약간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미디어에서도 레이와 고이즈미 극장, 최근의 고이즈미 극장이 또 등장했다. 아버지랑 똑같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펑클색이라는 그 이미지로. 그렇죠. 근데 타카이치 씨가 되더라도 이 고이즈미 씨가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여러 뉴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앞으로. 둘 다 정치가가 되고 나서 야스쿠니는 정말 자주 가거든요. 올해도 갔죠. 8월 15일에. 8월 15일에 예. 참배하러 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두 그런 분 다. 정치가. 다카이치 사나이랑 그 뭡니까 이 고이즈미 신지로의 제일 큰 공통점은 일단은 일본은 미국만 있으면 된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미국만 잡고 가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아시아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게 다카이치 사나이고 그래도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엔 들어가는 편이니까 아까 말한 이시바 총리랑 좀 뜻이 맞은 거예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에서도 현충원 참배했던 것처럼 순국 선열을 위해서 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좀 정당화를 시키는 말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같은 야스쿠니라도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어쨌든 누가 되든 뭔가 많이 바뀌겠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큰 화두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일본에서 좀 크게 보도가 됐는데 한국이 TPP 가맹을 검토를 표명했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뉴스가 일본 교도통신부터 해서 일본 이제 산케이 신문 부터 해서 일본 경제신문도 다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당장 9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TPP가 뭐예요? 지금 이름이 이제 CPTPP죠. 일본이 제창하는 환태평양의 무역 자유협정 같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좀 FTA를 좀 다국으로 좀 묶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오바마 때 이제 아베 전 총리가 미국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미국이 떠났어, 이 TPP에서. 왜 떠났어? 이분이 등장을 하죠. 트럼프 1기. TPP 우린 하지 않는다. 미국이 같이 한다는데 엎은 거예요. 왜 안 해? 이 TPP는 무역 자유 협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관세가 왜 생깁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하니까 트럼프 관세로 미국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PP 하면은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은 돈 못 버네? 그럼 이걸 왜 해? 이래서 이때 안 했던 거예요. 미국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없어서 야 이거 좀 너무 속빈 강정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죠. 트럼프 관세가 생기고 미국만 의지하다가는 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뭡니까? CPTPP 이거를 가입을 함으로써 미국 관세에 대한 흔히 말하는 리스크 해지라고 하죠.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에 이게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도 공동 성명을 낸 거예요. 어차피 교류도 많으니까 서로 거래할 때는 좀 이제 페어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거를
밀어붙였던 게 누구예요? 이시바 총리예요. TPP 확대해서 아세안과 EU와 대화를 합시다. 이것이 아시아입니다. 제가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를 중점에 둔다 했잖아요. 바로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같이 갑시다. 라고 뭡니까? 이 이시바 총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 사람이 설파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TPP 한국도 오고 컴온 요 베이비 했던 이시바 짱이 사라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참고로 이 CPTPP는 현재 가입국에 만장일치가 있어야지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만장일치.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한 게 있었기 때문에 따로 뭐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리가 바뀌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게 일본에서 기사에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텅쿨세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한국 가서 이 말 했잖아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수입해 주세요. 근데 안 된다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CPTPP는 가입 국가 간의 무역 자유화예요. 근데 수산물 안 가져가? 모순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은 이게 한일 간의 딜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지겠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총리 바뀌는 게 이시바 때랑은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총리가 오면은 기존의 무드부터 이래가지고 뭔가 합을 맞춰놨는데 바뀌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의 다카이치 사나이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한일 관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길게 이렇게 역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있잖아. 협력하자 손잡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아시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늘어난 거고, 그리고 협력하기도 어려워진 것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다카이치 사나이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래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역사 문제 같은 것도 일본이 절대 굽히면 안 되고,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고, 야스쿠니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중요 지지자들이에요. 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만약 총리가 됐을 경우에 한일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사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 선거 곧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총재 자리를 그만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일본 총재, 자민당 총재 선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됐고, 그 결과로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총리가 뽑혔다는 거에 대해서 따로 또 이제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할 거니까, 그때도 바깥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있잖아요. 그래도 좀 나름 한국의 입장이란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총리였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자국 내 입장이잖아. 진짜 어찌 보면 일본도 좀 이기주의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더욱더 가격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라는 것도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게 있잖아요. 실리 외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일본이 실리가 아니라 때를 쓸 수도 있나. 야, 난 그거 양보 못하고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정치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앞으로 일본의 이런 정치계, 일본 총리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뭐 중국 커지고 있고 있잖아요. 주변에 경계할 게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뭐 최근에 한미일 동맹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일본이 거기서 또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끄럽잖아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의 이런 변화는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외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도 당장의 과거의 뭐 수출 규제 때처럼 여러모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이런 상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싶어서 제가 좀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 저 댓글 저거 누가 믿어? 저거 좌표 찍고 왔지라 여러분 느끼잖아요. 얘들은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주작이 가능한 게 이 야후 재팬이라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은 어떤 곳인가? 인데 박간에서 지난 2019년 7월 달에 일본 사람들의 인터넷 성향이 편향적인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일본의 미디어, 신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를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의견이 맞춰지냐를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이죠. 예, 이 야후재팬. 정말로 뭐 지금 일본 웹상에 사람들의 뭐 의견, 뭐 뉴스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는 있잖아. 일본 사람들의 반응, 그렇죠.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라든지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야후 재팬에 나오는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야후재팬이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다음 같은 느낌으로 그런 포털 사이트의 여론의 전부 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맞습니다. 야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야후재팬이란 곳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약간 폐단이 있는가 그리고 폐단을 좀 바꾸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랑 어떤 점이 좀 다를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일본 야후재팬 메인 사이트입니다. 뭐 옛날부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네이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다음이죠. 예전에는 다음도 잘 나갔는데 솔까말 이제 뭐 네이버 원툴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야후재팬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 아저씨죠. 예, 손정희.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본인 사업 중에 대박을 터뜨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야후재팬이죠. 미국의 야후 본사가 1995년에 생기자마자 바로 달려가가지고 1996년에 일본에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후재팬이 일본 포털 사이트의 1위입니다. 아니 어떻게 되게 1위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선점이요. 시장을 선점했다. 그걸 바탕으로 뭐 야후 옥션부터 해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전개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르게 되는 이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 아이폰을 들고 오기 이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컬처 쇼크를 낸 게 바로 이 야후재팬입니다. 지금은 이 야후재팬이 제트홀딩스, 라인과 뭐 합작된 그 회사에 있고 이 제트홀딩스는 소프트뱅크 그룹에 있는 그룹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야후재팬은 손정희 거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 그래도 야후재팬이라 들으면은 뭔가 혐한적인 내용이랑 한국 뉴스 올라오면은 댓글도 안 좋다는 거 들어본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그걸 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에 대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야후재팬의 존재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 손정희 회장을 판단할 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직접 컨트롤한다는 것보다 막 책임이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 아까 그 있잖아 한국 기사에 그 나오는 댓글 그렇죠. 이거는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아라는 의견 계속 있는데 막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일본에서 야후의 포털 사이트적인 위상을 제가 좀 몇 개 자료를 들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거 이제 스택 카운터 유명한 회사죠.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이건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빨간 게 여러분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78%, 네이버가 16%, 그 다음 다음이 2%네요. 예. 검색할 때. 그러니까 뭐 검색 엔진으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구글이 원탑이고 네이버도 뭐 16%니까 뭐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음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자, 일본. 검색 시장 점유율. 구글이 77%, 야후가 13%. 그래서 어쨌든 검색 엔진으로 보면 구글이랑 싸움이 안 되네요. 아니 뭐야? 맞아 한국이나 일본이라 그지? 똑같지. 그럼 기승전 구글 선생님이네. 뭐지? 뭐 구글이 뭐 진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검색 엔진은 다 잡았네. 그렇죠. 검색 엔진은 잡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시는 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네이버랑 다음에 검색하지 않고 속칭 뉴스를 보러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구글은 검색은 하기 편한데 심플하면서 뭔가 뉴스 보기가 힘들어요. 연예계 뉴스, 뭐 국제 정치 뉴스. 그 다음에 뭐 댓글 달려 있으니까 남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나랑 비슷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아. 단순한 검색 엔진 뭐 점유율을 봐서는 이게 뭐 영향력을 알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이제 로이터 리서치 기관인데 옥스포드랑 같이 한대요. 그 리서치 기관에서 발행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짜잔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서의 이 포털 사이트의 흔히 말하는 영향력입니다. 코리아죠. 사우스 코리아.
이게 뉴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뉴스를 보러 갈까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오프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로 보는 미디어 있잖아요. KBS, JTBC, MBC, YTN, SBS, 뭐 연합뉴스부터 해가지고 이게 뉴스 미디어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이 인터넷 미디어로 어느 걸 많이 볼까를 많이 적어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뭐 62, 그 다음에 다음이 32, 이렇게 보면은, 검색 순위에서는 다음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거 뉴스 보러 가는 사이트, 웹사이트 순위로 딱 보니까, 나름 다음이 그래도 인기가 있네. 그렇죠. 포털 사이트니까. 뉴스를 보러 가는 데니까. 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점유율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우와. 오프라인 뉴스, NHK 뉴스, 그 다음에 뭐 NTV, 일본 TV, 아사히 TV, 후지 TV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봐. 오른쪽 빨간색 온라인입니다. 어디? 야후 뉴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2위랑 차이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야후 가서 보는 사람들은 뉴스 보러 가서 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네이버 다음 이 합쳐진 영향력이 일본에서의 어디? 이 야후 재팬이라는 느낌이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럼 거기에 달린 댓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저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단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야후 재팬만 있고 야후 재팬 뉴스에 사람들이 보러 가고 그 뉴스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옛날이랑 다르게 TV로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요가 아니라 뭐 웹상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뉴스 기사를 보는 게 뉴스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뉴스를 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야후에 달리는 댓글 있잖아요. 야후 뉴스의 댓글. 그걸 줄여서 야후 코멘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내에서도 그런 건 좀 규제를 해라. 아무리 인터넷상이 자유의 세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선 넘는 건 좀 이게 포털 사이트가 관리도 좀 하고 말이야. 해라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었대요. 그런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 규제를 하게 되면은 페이지 뷰가 줄어든다. 페이지 뷰가 뭡니까? 광고 수익.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게 야후 측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후 측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2019년에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대책을 시작합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죠. 예,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자, 2021년 2월 달이래요. 야후 뉴스 댓글 기능. AI 선생님이 딱 야후에 계셔가지고 너 요놈 이거 억울하지. 너 지금 허위 사실을 너는 댓글로 게재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AI가 사전에 판단을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 난폭한 말투 뭐 사람들을 뭐 있잖아. 음해하는 내용 같은 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냐. AI는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이제 몇 개 이제 걸러내는 것 뿐이지 이게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우선 손정희 선생님 최근에 많이 추천하는 AI가 들어왔네. 박가지가 2년 전에 올렸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짜잔 한국어로 번역하려면은 이건 2020년 월간 225억 페이지 뷰. 어마무시하죠. 월간 225억이니까. 꽤 이제 일본에서는 뭐 압도적이다. 뭐 24시간 뉴스 이러면서 이제 야후 재팬이 하는 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바뀌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건 그대로입니다. 야후에 픽업해서 게재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후 재팬의 이 메인에 있는 거는 어디? 그렇죠. 야후의 저런 담당자들이 이 뉴스 개꿀잼이네. 이 뉴스면은 페이지 뷰. 사람들이 오지게 클릭하겠네를 전달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 야후가 자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선별을 해가지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는 뉴스 사이트 최고가 야후인데 이 메인 페이지를 야후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야후가 엄청난 권력을 갖다 느끼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권력이죠. 이게 누구의 권력이야? 손정희 씨의 권력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가끔 소프트뱅크에 관한 네거티브 뉴스가 야후 메인에 늦게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문제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프트뱅크가 요즘 상태가 안 좋다네요? 이런데 여러분 그게 여기 메인에 그렇게 빨리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시작됐다. 또정이의 언론 조작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에 약간 문제시되긴 하는데 그 스타일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왜? 야후는 어디까지 사기업이잖아. 일기의 사이트인데 이게 공익성이 무슨 필요 있어? 사람들이 저 돈 벌려 하는 건데. 근데 이거 하는 거는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죠. 기업적인 측면에서. 다만 정보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진짜 관심 가지고 있는 뉴스가 픽업이 되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진짜 원하는 정보가 메인에 나오냐는 다른 내용이란 거죠. 야후가 정하는 거니까. 알았어. 그래도
양질의 정보가 있으면은 뭐 어쨌든 있잖아. 일본에서는 뭐 NHK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유명 언론사 많이 있잖아.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뉴스를 가져가지고 저렇게 픽업을 시키면은 이해가 되던지 할 텐데, 그러면 야후는 어떤 뉴스를 도대체 들고 오는 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러분 사실은 야후의 어두운 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후 뉴스 기사를 제공받고 있는 뉴스 제공사 목록입니다. 이름 순 이래가지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재팬, 뭐 BC에 뭐 BBC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곳들이 야후의 뉴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 TV 방송국 뿐만이 아니라 잡지, 그 패션 잡지도 있고 뭐 전혀 모르는 사이트. 듣보 잡도 있고. 이게 야후의 소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볼 때 제가 예를 들어 대비되는 거, 예를 들어 이게 네이버의 전체 언론사거든요. 뭐 KBS 월드, 뭐 프레시, 뉴시스, 연합뉴스, 뭐 오마이, YTN,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 정치선 갈리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본 것 같은 애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게재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죠. 있는 미디어. 그거를 적어도 포털 사이트라면은 니들이 한번 봐가지고 얘들은 언론사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뭐 유튜브 채널 보도 못한 애들이야. 근데 그거를 들고 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야후는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이게 야후 재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뭐 상케이, 석간, 후지부터 해가지고 나름 유명한 게 있잖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야후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에서 제일 큰 신문 판매 부수로 그는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은 제대로 된 자기들 있잖아요. 흔히 말 신문에 실릴 만한 기사를 보고 싶으면은 요미우리 종이신문을 구독을 해야 돼요. 요미우리 종이신문을 구독하면은 디지털 서비스, 진짜 신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 한국어로 번역, 월 980엔을 내면은 기사 300개를 볼 수 있어요. 스탠다드 코스 월 1980엔, 우리나라 돈 2만원 정도를 내야지 인터넷 신문 아사히 신문 걸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이거는 지면 신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는 3,800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따로 지면 신문 따로예요, 아사히는. 그 다음에 니케이가 여러분 원래 대박입니다. 한국어로 보면 니케이 전자판, 인터넷 신문 니케이 보려면 한 달에 4,277엔, 우리나라 돈 42,000원. 종이 신문 한 달에 4,900엔, 우리나라 돈 5만원. 종이 신문도 보고 싶고 인터넷 신문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5,900엔을 월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 6만원. 역시 경제신문이네요. 경제신문, 일본 경제신문 보려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야후가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왜 다 받아오는지 알겠어요? 일본에서 좀 제대로 된 이런 신문사들을 받아오기에는 이게 유료로 묶여 있어요. 정보를 안 줘요. 그나마 어그로 치는 산케이 입장 있잖아. 산케이는 쌉니다. 모든 기사 열람 가능한 유료 신문이 550엔. 엄청나게 싸죠, 산케이. 역시 산케이 센세 저렴하네요. 그러니까 니케이부터 해서 일본의 경제 이런 걸 알려면은 이 돈을 내야 돼요. 얘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들은 돈 주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데 이거를 야후에게 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후 포털에 실리는 뉴스는 유료 기사는 실리더라도 이 다음은 결제, 맛보기만 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네이버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은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유명 신문 사건은 그냥 다 달리던데, 근데 일본은 다 유료야? 그게 장사가 돼? 라고 느끼잖아요. 예, 장사가 돼요. 왜? 일본 경제신문 TV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지상파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방송사, 지상파 방송국을 갖고 있어요. 요미우리 마찬가지로 니테레라는 방송국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방송국,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다 종편이에요. NHK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신문은 어디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종이 신문을 파는 거 맨치로 인터넷상에서도 얘들은 팝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안 받아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중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디어 산업분으로 장사한다는 게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부동산. 그런 것으로 그 유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어중이들한테도 뉴스 안 받아오면 여러분 포털 사이트 야후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여러분 알기 쉽게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야후의 국제 뉴스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포털 사이트 해외 뉴스 아니죠. 여기에 태그가 있어요. 한국, 그 다음에 북조선으로 되는 북한 얘기. 클릭,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광고. 아사히 신문 디지털, 조선일보 일본어 버전 와우 코리아, 아사히 신문 디지털, 상케이 신문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와우 코리아,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대충 이런 느낌. 한겨레 신문. 와우 코리아가 한국 있잖아. 그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 중에 하나? 한국에 와우 코리아라는 여러분 언론사 있어요? 처음 듣죠? 누군데 일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포털 사이트에 이 와우 코리아가 있어요라고 느끼잖아요. 이 와우 코리아가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일본 신오쿠보에 있는 한류 전문 그거 판매 사이트부터 해서 있잖아요. 이게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이겁니다. 한류 연애 정보 사이트, K-팝 정보 사이트, 무료 게임 사이트, 해외여행, 와우 신오쿠보부터 해가지고 한인타운에 있는 그 쪼매난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게 일본 그 포털 사이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한국 뉴스예요. 그러니까 야프 재팬을 보면 그 한국 관련 뉴스는 대부분 와우 코리아에서 나오는 경우가 진짜 요새 많아요.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털 사이트에 야 그래도 이게 좀 제대로 된 뉴스를 올려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되지 않나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뭔 듣도 보도 못한 아이들이 한국에 가는 뉴스를 올리는데 이 친구들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한류 연애 정보를 올리느냐? 아니죠. 백신 접종 사정 예약률 60%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각성제에 발각된 한국. 그 다음에 뭐 나오잖아. 민주노총 이야기, 성피해 여성 군인 자살 뭐 이런부터 해가지고 중국 내용까지 나와요. 중국 백신 접종 종류가 일부의 절반 넘었어. 이게 흔히 말하는 어그로 많이 달립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그렇죠. 뭔가 전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타이틀이 이제 다는 게 일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몰려와가지고 이게 댓글 이제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이거 불타기 좋은 걸 많이 들고 옵니다. 아, 예. 왜 이렇게 들고 올까? 그렇죠.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일본의 좀 제대로 된 뉴스 미디어들은 유료고 그나마 있잖아. 보려고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조선일보 일본어보다 조선일보가 일본어로 바꾼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읽는 신문이 한국에서 읽는 일본 정보를 다시 일본어로 바꿔서 일본 사람이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한겨레도 마찬가지죠. 한겨레 한국판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겨레가 올렸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단다든지. 거기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찌라시 한국에서 나오는 일본 정보가 일본어로 된 거예요. 그거 말고 이 많은 것 중에 일본 미디어가 어딨냐? 상케이가 여기 하나 있었죠? 아사히 또 여기 있고.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일본의 지들 미디어가 내는 게. 예쁘 재팬 그 한국 관련 뉴스뿐만이 아니라 있잖아. 탑 뉴스에 나오는 거 클릭하잖아. 후 읽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미디어 몰라요. 그러니까 듣보잡을 들고 와요. 이걸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의식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말하면 선동을 시킬 수 있어요. 막 의도적으로든 뭘 하든. 거기다가 또 이 야후 재팬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는 야후가 진짜 뭐 지들이 있잖아. 도덕적인 관념으로 지금까지 오상이 한 말이 다 거짓이야. 도덕적인 관념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딱 필터를 해서 만듭니다. 라고 쳐. 지금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자. 최근에 핫한 일본 뉴스.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일본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백화점 지하에 있는 음식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규제들은 입장 규제다. 왜? 거기 환기 안 되고 코로나 클러스터 발생한다니까.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야후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이 기사를 봤어요. 여기 댓글이 하나 달려내 베스트네. 이야 이 댓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올라갑니다. 저는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좋아요가 많으면은 이게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야후는 예전부터 그래요. 예전부터 그래요. 이게 아마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한국은 그렇지. 로그인 해야죠. 지금 유튜브도 로그인 해야죠. 에이 댓글 너는 좋다. 마음에 안 들어. 너도 좋다. 이게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이것 때문에 야후 코멘트, 야후 댓글이 신빙성을 못 얻는다라고 말한 것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할 때는 로그인 해야 되지만 좋아요 싫어요는 비로그인으로 가능하다. 지금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4,300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이 뉴스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댓글 하나 달게요. 자 지금 그것도 올립시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후 재팬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맞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가 일본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기사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 의도된 기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내용 자체가 어중이 떠중인데 답하는 어그로 기사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일본의 어찌 보면 좀 이제 유명한 신문사라든지 그런 내용보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정보에도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일본 아이들이 이제 댓글을 달겠지. 야, 대한민국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레커도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의 댓글 보세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또 오지.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섬나라 저 인간들 댓글 달아. 또 답니다. 안 끝나. 이 티키타카가 끝나질 않아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댓글 주작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실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우리나라도 사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회원가입부터 귀찮잖아.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게 없어요. 프리덤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야, 저 댓글 저거 누가 믿어? 저거 좌표 찍고 왔지라 여러분 느끼잖아요. 얘들은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주작이 가능한 게 이 야후 재팬이라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자주 이용하고 보는 거긴 한데 이게 진짜로 거기다 있는 댓글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을 때는 높은 확률로 주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비로그들 보다가 이 영상 테러 해야지 싫어요 이러면은 선생님 로그인하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게 하는데 야후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야후 재팬이라는 사이트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손정희 회장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 대표는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제가 되묻고 싶네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야후 재팬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시는지.